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3 용접장비 점검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 CO2 용접기의 명칭 숙지와 조작을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기의 각 부 명칭을 알고 조작할 수 있다. CO2 용접기 패널에 그레이터의 유무, 전환 스위치와 이러한 개별 전환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요.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접기의 정기 점검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계는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기를 능률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 전, 사용 후의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수칙을 지키며 용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상 점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진동이나 타는 냄새의 유무를 확인하고 케이블 접속 부분의 발열, 단선 여부를 점검한다. 자, 어제까지는 아무런 진동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용접기를 가동하니요, 진동이 발생한다든지 이상하게 타는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타는 냄새 같은 경우는 우리 용접을 하기 전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용접 내부, 본체죠. 본체에 코일이 많이 감겨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이 있는데요. 이 몸체 내부에요. 이렇게 몸체 내부에 오랫동안 용접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안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접기를 사용하면서 이 안에 기파밀이라든지 전류 자체가 먼지가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코일이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몇 가지 이런 코일이 타서 또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 날 때는 어느 쪽에서 냄새 나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좀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가 돌아가면 이 본체 상부에 보면요. 송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냉식의 경우에서요. 이 송풍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뭐 윙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송풍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평소보다 다른 소음이 발생하죠. 뭐 베어링에 이상이 있으면은 뭐 약간 쩍쩍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송풍기 난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또 다른 심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케이블 접속 부분이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용접을 하다 보면은 케이블이 바닥에 많이 끌리죠. 그러다 보면은 이 바닥에 모재 부분, 떡은 모재하고 접촉이 되면서 피복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일 이렇게 벗겨진 부분이 있으면은 전련 테이프죠. 우리 검은색 전련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로 반드시 이제 전련해야 돼요.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은 다른 부분하고 접촉되면은 감전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6개월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서는요, 정기적 접속 부분의 점검, 뭐 전원의 입력, 출력, 용접 케이블의 접촉 부분의 전련 테이프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접촉 불량, 전련 상태를 점검한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정기적 부분입니다. 접지선, 접지가 뭐 처음에 할 때는 잘 되어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접지가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접지가 된지를 또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용접기 내부의 불순물. 제가 이 본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 안에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쌓입니다. 본체를 이렇게 본체 케이스를 이제 분해해서요. 에어로 압축 공기로 이제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전기를 올리면 안 돼요. 전기를 차단을 하고 나서 깨끗하게 먼지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전기 압축 공기를 하는데 먼지가 남아 있으면은 이 안쪽에 있는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먼지가 이렇게 탈 때가 있어요. 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먼지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3개월에 6개월 사이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장치 점검에서는요, 송급 장치와 롤러, 이 밑에 이 아랫부분이 송급이죠. 송급 장치에 홈이 이렇게 있다겠죠.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 홈 자체가 구멍이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는 미끌미끌해져요. 뭐 뺀질뺀질하다 하는데 매끌매끌해지면서 와이어를 제대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롤러 자체를 어떤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선 안에 있는 라이너가 있어요. 제가 스프링이라고 했죠. 이렇게 했는데 스프링이 쫙 있는데 이 라이너에 이물질이 끼게 돼도 이 와이어 자체가 잘 이제 송급이 안 되죠. 그럼 라이너를 빼가지고 이제 압축 공기로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좀 심하면은 이 라이너를 이제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물질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집니다. 이게 그때는 새로운 라이너를 구입하셔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이 이제 되겠고요. 터치 스위치 작동 유무. 이 터치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방아쇠처럼 당기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은 또 이제 뭐 이렇게 스위치를 감지하는 그런 이제 스위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작동이 잘 안 한다든지 작동이 늦다든지 하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그 스위치를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간 점검은요, 제어 컨트롤 PCB의 상태를 확인한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은 하기가 힘들죠. 전문적으로 이 용접기를 수리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용접을 오래 사용하는 곳 같으면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이제 서비스 하시는 이제 용접기를 서비스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분이 오셔가지고 점검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비용이 들겠지만서도 제대로 이제 용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접기 고장 원인 파악 전 주의사항인데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요. 접속 부분을 정확히 점검해야 하며 용접기 내부 점검 전 1차적 점검 스위치 오프 상태를 한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요. 용접기 내부를 할 때는 반드시 스위치를 오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직후 내부 점검의 경우 전원 콘덴서가 충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원 차단 후 5 내지 10분 후에 커버를 해간다. 용접기를 사용 전에는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사용 후죠. 사용하고 났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전원 콘덴서가 한 5분 내지 한 5분 가까이 전기가 이제 충전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위치를 내리고 5 내지 10분 후에 커버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부분은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조정 부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터 기판의 커넥터 부분은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불순물이 묻지 않도록 하고요. 불순물의 침투로 접착이 불량할 때는 깨끗한 면에 알코올을 묻혀서 한다. 이 기판이 아주 민감하죠. 이게 프린터 기판 자체가 안에 내부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일단은 만지는 것은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에어로 청소를 할 때도 아주 이제 이 기판에 에어를 불 때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기판이 이제 불량이 되면은 기판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서도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O2 용접의 전류하고 전압 특성. 사실은 이 전류 전압이 CO2 용접하는데 좀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을 이제 끼치죠. 그래서 자, 전류 전압만 확실히 알게 되면은 CO2 용접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류하고 전압을 제대로 몰라 뿌리면은 용접 전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용접 전류는 먼저 보세요. 용접 시 용입의 깊이를 결정하고, 자, 용입의 깊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 요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용접이라는 건 우리가 철판에서 용접하면 철판이 이렇게 녹죠. 자, 요것을 가지고 용입이라 했습니다. 용입. 그러니까 이 전류는 요 용입의 깊이, 철판이 녹는 깊이하고 관계 있어요. 그럼 전류를 올리게 되면은 이 깊이가 많이 녹는다 뜻이겠고요. 전류가 낮아지면은 이 높이가 적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꺼운 철판을 같으면은 전류를 높여 가지고 많이 녹게 하고요. 얇은 철판은 전류를 낮추어서 적게 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는 용입의 깊이, 이걸 이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접 전압이죠. 전압은 비더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자, 비더라는 것은요, 이렇게 철판이 있고, 이렇게 용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철판 위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거 있죠. 요것이 바로 비더가 되겠습니다. 비더. 예, 비더가 돼요. 그러니까 전류는 이 철판 내부, 표면에서 밑으로에 들어가는 깊이고요. 전압은 이 위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오는 요거죠. 요것을 이제 하는데, 이 비드의 높이하고 또 이 폭을 결정을 합니다. 전압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비드의 높이와 이 폭 있죠. 이 폭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전압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용접 중에 모재가 잘 안 녹아요. 모재가 잘 안 녹는다고 생각하면은 전류를 높여야 돼요. 이 모재가 잘 안 녹으면은 이 전류값을 높여가지고 모재가 녹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꺼운 철판은 전류를 높이는 게 좋다 이런 뜻이고요. 용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더 모양이 볼록하고 형성이 될 때는 전압을, 비더 모양이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너무 이게 볼록하게 나와요. 이렇게 볼록하게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전압을 올려요. 왜냐하면 전압이 높아지면 이게 퍼지는 성질이죠. 퍼지는 성질. 그러니까 볼록하게 된다는 것은 이 전압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낮다는 뜻이죠. 볼록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용접을 했는데 비더 자체가 너무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질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퍼진다는 것은 전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전압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을수록 이렇게 볼록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외관에서 보이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전압이 높구나 아니면 전류가 높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용접 전류와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림 3-1의 전류 전압 노브 조정 노브를 산다. 자, 위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한글로 용접 전류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글로 없이 그냥 뭐 영어로 이제 전류 써놓고 암페어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걸 구별을 하실 때는 이 수치만 보시라 했죠. 이 수치. 자, 이 수치가 100단위가 무조건 나오면은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단위죠. 여기서는 100단위 자체가 없어요. 10번부터 보통 0,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10단위가 나오면은 전압, 볼트입니다. 방법이 이렇게 암페어가 나오면은 전류, 볼트가 나오면은 전압이 되겠어요. 전압.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수치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지금, 송급 장치에서는요, 전류가 보통 항상 위에 있고요. 전압이 이렇게 항상 밑에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인칭이 반드시 있어요. 인칭이 있고, 가스 하기는요, 이 용접기에 따라서 없은 경우가 많아요. 가스 하기는 용접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체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송급 장치는 이제 이렇게 송급 장치에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본체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 전류, 전압, 인칭 요 세 가지가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요것이 없더라도 이거는 본체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요 이제 전류값하고 전압인데, 저는 또 이렇게 여기 설명처럼 용기 깊이가 이제 전류고, 그 다음에 비더 높이를 이제 전압이라는데, 또 저는 또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이 전류를 높이면은 이 용기 깊이는 사실 잘 몰라요. 내부가 많이 녹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전류가 높이면 어떤 것이 딱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이제
모다 있죠, 모다. 이 모다 자체가 전류가 높으면 이 모다가 빨리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송입 롤러가 있어요. 송입 롤러가 있었죠. 전류를 이렇게 100을 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보시면은 1.2mm의 이제 와이어를 쓸 때는 요 눈금을 보셔야 돼요. 100, 150 요걸 보셔야 되고, 1.6mm의 만약에 와이어를 쓸 때는 이 바깥 눈금을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1.2mm의 이제 와이어를 쓸 때, 그러니까 여기 1.2가 밖에 될 수도 있고 안쪽에 될 수도 있고, 꼭 1.6이라고는 단정을 못 합니다. 여기가 0.9가 나올 수 있고 1.9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와이어의 두께의 그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랬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 100을 놓을 때 하고요. 200을 놨어요. 수치를 200을 딱 했을 때 하고 보면은 와이어 나오는 속도가 이 전류가 높을수록 와이어가 빨리 돌아가요. 빨리 나옵니다. 이 자체가. 여기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용접을 해 보셔야 돼요. 용접을 해 봤을 때에 이 녹는 이제 높이 있잖아요.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폭, 이 높이하고 폭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접하실 때 내가 용접을 딱 했을 때요. 와이어가 빨리 나온다고 느끼면은 이 전류를 낮추고요. 와이어가 천천히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 전류를 높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와이어 속도하고 전류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용기 깊이는 어차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용접하고 이 내부가 얼마나 녹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맞는 말이지만서도 판단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와이어에 나오는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전류하고 전압이 맞아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10대 1, 2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서 이제 15가 나왔어요. 15. 15를 만약에 전압을 했을 때는 요거보다 10배가 높은 150이 바로 전류라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20을 놨어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10배가 전류가 크기 때문에 200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용접기에 따라서는 여기가 20이면은 여기는 뭐 200, 뭐 30이 될 수 있고 40이 될 수 있고 250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00보다 낮은 뭐 1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용접기마다 이 지금 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접기에 맞는 전류 전압을 찾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사실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류만 높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류 전압을 같이 높여야 될 경우, 아니면은 전류만 또 전압만 또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경우, 아니면은 또 전압만 해야 될 경우, 이게 상당히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CO2 용접기를 사용할 때요, 이 전류 전압을 내가 철판의 두께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분은 최소 초급 실력자는 벗어나서 한 중급 실력자 정도는 된다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철판을 주더라도 아니면 어떤 용접기를 주더라도 내 스스로 전류 전압을 맞게 조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실력은 중급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초급자는 아주 맞추기가 힘든 것이 전류 전압입니다. 우리가 피복 아크라든지 티거 용접, 뭐 GTAW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는 전압은 고정이 돼 있어요. 전류로만 맞춰요. 전류로만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이 CO2는 그렇지 않다는 게 맞추기가 힘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 3-2와 같이 전류가 높으면 용접봉이 빨리 녹고요. 빨리 녹고 용용 풀도 커져요. 쇠가 되는 용용이 쇠가 녹은 요 풀이라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용용 풀도 커지고 불규칙하게 되고 너무 또 낮으면은 모재가 충분히 녹지를 못해요. 용융시키지 못하고 용융 풀도 작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부적당한 전류를 사용하면은 아크가 불안정, 스패터, 언더컷, 오버랩, 용입 부족,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불량이죠. 하나의 이런 것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 전압이 안 맞는 상태에서 CO2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용접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용접 결함이 발생하므로
용접무로 재질, 그러니까 전류전압 마실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모양, 크기, 용접 속도와 자세, 용접봉의 종류와 굵기. 자, 지금 조건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러니까 용접 전류를 결정할 때 아니면 용접 전압을 결정할 때는 이런 것들에 맞도록 하셔야 된다. 재질에 맞게, 모양에 맞게, 크기에 맞게, 자세와 속도에 맞게, 용접봉 굵기와 종류에 맞게 전압 전류를 조정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가서 이렇게 전류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를 판단을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전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철판에 그죠, 가장 알맞게 전류가 딱 되어 있으면은 용접을 좀 뭐 하시는 분이 해도 모양은 잘 나와요. 그런데 이런 조건, 앞에 있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안 맞는 상태로 전류가 되어 있으면은 용접을 잘 하는 사람도 용접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CO2 용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류하고 전압을 적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전류 전압을 적정하게 맞추려고 하면은 내가 용접에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후판이나 필렛 용접 이용에서는 열이 빠르게 확산되므로 전류를 넣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뚜껑판하고 필렛은 전류를 높이라고, 박판은 당연하게 낮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전류만 낮게 해서 안 된다는 뜻이죠. 전압도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류에 맞는 전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요. 전압의 경우 너무 높이 용접 작업할 때는 기공이 발생하여 전압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압하고 전류 비율이 전류가 10대 전압이 1입니다. 근데 이것은 용접 환경과 작업자의 작업 속도, 자신만의 노하우 등을 통해 약간씩 당연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CO2는 특히 숙련도와 경험이 중요하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용접의 어떤 용접을 딱 해봤을 때, 이것은 전류가 높구나, 아니면 전압이 높구나, 아니면 둘 다 안 맞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압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전압이 지금 낮을 때는 이게 볼록하게 나온다 했고, 전압이 높으면은 납작하게 퍼집니다. 이게 퍼지고, 이 깊이도 이제 적죠. 이런 것이 이제 전압 관계고, 전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큰 그림에 봐서는 많이 차이가 없어요. 전류 같은 경우는 요 용입의 깊이가 이제 클 때는 커져죠. 크고, 이제 전류가 이제 적어지면은 용입도 적고, 요거도 이제 외관도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낮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전류가 높을 때는 이런, 그좀 비슷해요. 요거. 그러니까 전압이 낮은 상태의 모양하고 전류가 높은 상태의 모양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높은 상태는 많이 퍼져요. 많이 퍼지고, 전류가 낮을 때는 적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평퍼짐한데요. 평퍼짐한데 넓이가 넓게 퍼지는 것은 전압이 높은 경우고, 요거 높이가 이제 낮으면서 좁게, 폭이죠. 폭이 좁으면은 전류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제일 처음하고 이 제일 처음은 잘 모르죠. 어떤 것이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전압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전류가 높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판단이 돼요.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판단이 잘 안 돼요. 비슷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많이 낮지 않고 어느 정도 낮아요. 어느 정도 전류가 높아요.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판단이 참 필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요것은 내가 자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내 느낌은 전압이 낮다 싶어서 전압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똑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이건 전류가 높구나 해서 전류를 또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전류를 또 전압을 참 높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죠? 이런 뭐 전류를 더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전류를 또 반대로 전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이제 감으로, 느낌상으로, 이런 경우는 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이 경우다. 이렇게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것이 전압 전류를 조정하는 그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용접기의 명칭 숙지와 조작하기의 이제 순서요. 수행 순서를 보겠습니다. 각 명칭을 알아야 되죠. 명칭을 쭉 알아야 돼 뭐가 고장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칭들이 쭉 나와 있죠. 먼저 용접기의 이제 전원, 보통 이제 누전 차단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삼상 선이 3개 내려옵니다. 보통 380을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요. 3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CO2 용접 용기가 있고, 이제 압력 조정기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용접 전원은 이 몸체, 용접기의 몸체 뒤쪽에 들어갑니다. 세선이 들어가서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스도 이 몸체 뒤로 들어가요. 뒤에 연결구가 있고, 이 몸체는 접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앞면에 보시면은 모재하고 이렇게 접지되는, 요거가 접지네, 그죠? 따라오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접지구나, 그죠? 이렇게 따라가 볼까요? 여기 접지네, 그죠? 접지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격 조정기라고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송급 장치에서도 전류 전압이 할 수 있는데요. 요 케이블선, 여기 1차 케이블이라고 하고, 송급 장치하고 토치 사이를 2차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2차 케이블이 길 때는 이 송급 장치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요 세 케이블, 요것도 2차 케이블인데요. 요 케이블 자체가 길이가 보통은 짧아요. 그러니까 용접기 본체하고 요 송급 장치는 거리가 짧게 설치를 합니다. 보통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길게 할 수는 있어요. 자체가. 근데 대부분 보시면은 보통 한 1m 안쪽이나 1.5m로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접 케이블 요 있죠? 요 케이블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10m에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m를 와서 이걸 이쪽에서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런 불편함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격 조정기에 이제 이게 꼽는 부위가 있어요. 이게 본체에 꼽아서 원격 조정기를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구입하셔서 이렇게 케이블 선에 연결시켜서 이 선은 아주 길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치하고 요거를 가지고 한 10m 거리에서 여기서 바로 전류 전압을 이제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와이어 송급 장치를 할 필요 없고요. 그게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송급 장치에 연결되는 뭐 케이블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호수라든지, 여기 호수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되고, 케이블선도 있어요. 케이블선도 가고, 송급 콘덴서도 가고, 이렇게 선이 이제 한 3개, 4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쪽에서도 이제 선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접을 직접 하는 쪽은 요거죠. 요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송급 장치의 전압 전류 요것만 조정하고, 본체에서도 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메인 스위치라든지 뭐 여기에 보면은 그레이터라든지 이런 게도 있는데요. 그거는 뒤쪽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속 장치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죠? 요 지금 토치랄까, 전체를 우리가 토치라고 하는데, 제일 끝에 요 부위, 여기 노즐이죠. 노즐, CO2 노즐. 그 다음에 요 노즐을 싹 손으로 분해하면 요 안에 여기 CO2의 뭐 콘택트 팁, 뭐 팁이라 하시면 돼요. 그냥 팁이 있고요. 팁 바로 다음이 이제 디퓨저. 디퓨저가 아주 길게 돼 있어요. 디퓨저 구멍으로는 CO2 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련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본체죠. 여기 본체 부분. 이 앞에도 있던 본체에다가 일단은 디퓨저를 끼우죠. 본체에다가 디퓨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전련통을 끼우죠. 전련통을 이렇게 끼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련통이 요게 결합한다 했죠. 여기 결합되고, 그 다음에 팁이 요게 결합되죠. 팁이 요게 결합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안에 내부에서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요 손잡이 레버 꼭 누르면 들어가는데, 요 안쪽에 보면은 마이크로 스위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손잡이를 누르면 손잡이 요 부위죠. 요 부위가 요 뽀록튀난 부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누르면은 여기 이제 속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전기가 접촉이 되어서 와이어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의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동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라이너, 스프링 라이너 있죠. 이런 식으로 스프링 라이너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송급 장치에 연결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스프링 라이너가 있고, 뭐 터치 엔드 키트라는 게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콘택터 선이 있고, 여기는 가스선, 가스의 끝부분에 여기 너트도 있고, 니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압착판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부 명칭에서 뭐 당기면은 이 세 가지가 움직이죠, 그죠? 가스도 움직이고 전기도 도고 그 다음에 와이어가 송급된다. 그래서 크레이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건 뭐 상당히 복잡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부 명칭을 다시 한번 보죠.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입구 출구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모터 쪽, 이쪽이 이제 나가는 쪽이고요. 이쪽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지금. 그래서 1번은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MX 커넥터랍니다. MX 커넥터. 그 다음에 2번은 파워 커넥터. 자, 1번 바로 밑에 보시면 있죠. 여기 이제 MX 커넥터 파워. 그러니까 용접기 본체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본체에서요. 본체에서 이것도 본체에서 이렇게 돕니다. 이제 본체에서 송급 장치하고 연결되는 것이 커넥터하고 파워 이제 커넥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게 요 모터가 되겠죠, 그죠? 3번은 보시면 프린터 모터, 송급 모터가 되겠죠. 송급 모터 요 안쪽에는 보면은 그 감속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송급 모터 바깥에는 롤러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4번 박스, 이거는 전압 전류하는 제일 위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니플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4번이 멈추고 5번이 여기 있는 여기는 빨간색으로 보호를 해놨어요. 보호해가지고 여긴 요 부위, 지금 요 부위하고 요 부위가 같은 부위입니다. 지금 요 빨간 것 요게 여기 요 5번이라 지금 5번. 그래서 요 빨간 거를 딱 이제 캡이잖아요. 요거 보호장치 요거 빼뿌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가스를 연결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6번은 이제 커넥터죠. 커넥터 보여져 있죠. 5번 커넥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요게 요 홈을 보고 잘 집어야 돼요. 홈 보고 이제 딱 집어서 요 부위를 돌리면은 딱 체결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릴 사포터. 요거는 릴을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용접봉, 그죠? 용접봉을 끼우는 장치입니다. 여기서는 요 부위네. 요게 요 부위죠. 요 부위고 요 부위 7번 같은 부위죠. 요 부위나 요 부위 같은 겁니다. 릴이 이렇게 크죠?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 구멍으로 릴의 요 구멍으로 요 7번을 끼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8번은 요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죠. 솔레노이드 밸브 가스를 공급하고 하는 건데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공급과 차단을 해주는 밸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브리킷이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2기죠. 2개죠. 그죠? 보통은 여기 한 개 있다 했어요. 송급하고 압착 롤러인데 요거는 2기죠. 그러니까 총 합치면 4개죠. 이런 것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연질 쪽에 많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브리킷입니다. 여기서는 또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1조죠, 1조. 여기에 송급 롤러 하나, 감 롤러 하나 있는데 밑에 그림에서는 2조짜리였어요, 지금. 요것이 보이고 손잡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명칭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사용해야 될 거는 교환할 때는 요 릴삽부터 요것을 많이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크게 많이 요거 부분 또 교환할 때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요 박스에 있는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요 인칭 뭐 요 정도가 많이 사용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것은 용접기의 앞면에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회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이제 메인 스위치죠. 메인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 되면은 요것은 지금 화면이 디지털로 돼 가지고 용접기가 작동할 때에 요 위에 수치가 100단위는 전류값 나타나고 밑에는 이제 10단위 전압값이 나타나요. 뭐 보통은 이렇게 디지털도 있는데 디지털 말고 이렇게
칩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용접기 작동할 때에 전류값이 전압값이 이렇게 이제 침이 이렇게 움직이죠, 지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제는 항상 있고, 그다음에 휴저, 네, 요것도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이상 압력이나 가부와 모터갑 이런 경우는 있는 용접기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은 보통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가부하라든지 모터 가부하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근데 요게 불이 오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레이터 전류는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레이터 전류는 아주 요 그레이터 전류는 마지막 용접을 할 때 필요한 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많이 높이지는 않아요. 보통 내가 일반 용접 전류를 150을 쓴다 하면은 그레이터는 용접 전류보다 낮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것은 용접 전류보다 높은 게 안 좋고요. 요것도 이제 미세 그레이터의 이제 전압도 똑같은데요. 요것도 이제 여기는 수치가 없는데 원래는 수치가 있어요. 50, 15, 20 있는데 요것도 이제 내가 사용하는 전류보다는 낮아야 돼요. 이 전류 여기에 거는 생각보다 많이 민감하진 않아요. 이제 송급 장치에 있는 전류값하고 전압값을 조정하시는 게 훨씬 더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터의 처리는 요거는 이제 유무 자기주지. 그러니까 무는 이제 그레이터 처리가 없다는 뜻이고 요건 있다고 자기주지. 요거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요런 경우는 약간의 제가 봐서는 구형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나와서는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다이얼식으로 해서요. 여기가 네모,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라는 것이 요 네모 같은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있고, 그 다음에 유라는 뜻이 이런 모양이 돼 있고,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회사마다 좀 요거는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가스도 보면은 가스 하기는 있어요. 요건 항상. 가스 하기는 위로 요 스위치, 토클 스위치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가스가 나와요. 가스만 나오죠. 그래서 조종계 유량계 있죠. 요게 유량계 요 구슬 같은 볼이 싹 올라가요. 그러면 요거를 확인 쪽으로 올려가지고 구슬이 10에서 15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요 부위도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은 토치에 스위치를 잡당겨서 많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용접할 때는 요 밑에 쪽으로 내려야 돼요. 이렇게 위로 확인하면은 위로 올려 버리면은 가스가 계속 나와요. 그럼 가스만 계속 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요것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솔리드 용접봉을 사용할 때 쓰는 스위치고 요거는 이제 혼합 펄스 마거 펄스 미거 이거는 예전 기종 이렇게 맞고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하고 아크 특성의 그레이터 전류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했는데 요쪽에는 이거는 기본적인 보통은 0에 써도 되고 5라든지 중간 정도 치기 놔두셔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접봉의 굵기에 따라서 용접봉을 예를 들어서 와이어가 1.0을 쓸 때는 맞추시고 0.9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있는 용접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이제 1.2, 1.0, 300 우리가 보통 쓰는 350짜리의 용접기가 이거는 지금 용량이 없는데요. 350짜리 같으면은 1.0 아니면은 0.8도 있고 0.9, 0.9나 0.8은 같이 쓰고 1.0하고 1.2는 또 같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보통 1.2 있고 0.9나 0.8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내는 데는 잘 없어요. 저는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몇 가지 제가 본 이 쇼트 용접기에는 이렇게 정밀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의 모든 이제 본체가요. 용접기 본체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출력 전류계, 전류표 앞에 요거죠. 요거. 제가 설명했는 부위가 한번 다시 쭉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했는 것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스위치, 미세 조정 스위치 이런 것들 있죠. 앞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 미세 조정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그냥 중간치기를 많이 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은 중간치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렇게 100 하는데 이런 경우는
미세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그냥 중간치기 이런 것도 그지 중간 아니면 0 이렇게 해놔도 실제 용접하면서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르면 이제 0 아니면 중간치기를 놓으시면 돼요. 뭐 그런 부위가 뭐 이런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요거 뭐 전류가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이야기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용접할 때의 작업각하고 진행각인데요. 요 토치의 노즐하고 각도가요. 요 90도입니다. 그죠? 요게 90도, 뒤에 90도. 그 다음 용접을 지금 이렇게 해 나오죠. 이렇게. 이런 방향을 할 때에 요 각도가 75에서 80도.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진행만. 근데 CO2도 방향이 왼쪽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요 후진법이라 했죠. 이렇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전진법으로 해가지고. 요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양쪽이 왔다 갔다 다 돼야 돼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네. 피부악구 용접도 똑같은 형태죠. 네.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후진보다는 이렇게 하는 전진법을 또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진법을 하게 되면은 비대의 높이도 좀 낮아지고 이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전진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진법은 하나의 어떤 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냥 한번 제가 설명을 가볍게 좀 했는 부분도 있고요.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빼준 부분이 있는데 요거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자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동 같은 경우는 스위치, 터치에 있는 이제 스위치죠. 스위치를 누르면은 코일이 나와요. 코일이 나와서 용접이 쭉 돼요. 스위치를 놨을 때는 바로 탁 꺼져요. 멈춰. 여기 보통 이제 수동이고 앞에서는 무라고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레이터의 무, 무라는 부분이 있었죠. 무가 부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라고 된 부분이 보통은 이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스위치가 눌리면은 코일이 나오는데요. 아주 약하게 나와요. 이렇게. 약하게 딱 나오다가 스위치를 딱 놨을 때요. 손잡이 터치 스위치 있죠? 제가 앞에 그림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스위치가 있었잖아요. 여기 누르는 스위치가요. 요 스위치를 이제 무 같으면 누르면은 코일이 나와서 용접되고 나왔을 때는 다시 탁 꺼져요. 이게 여기 이제 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 있죠. 유 앞에 유로 만약에 요것을 놨을 때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가 약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약하게 나오고 스위치를 놨을 때 오프 스위치를 누르고 놨을 때는 제대로 전기 용접 전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를 만약에 사용할 때는 이 스위치 있죠. 터치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다가 놔야 돼요. 놓고 용접을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스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전기가 이렇게 약하게 됩니다. 약하게 돼요. 스위치를 이제 요 스위치를 말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 스위치 손잡이에 터치에 있는 손잡이 스위치를 누르면 약하게 돼요. 다시 놔버리면은 다시 전기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이제 뭐 그런 것이 이제 요 U일 때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기능은 CO2만 있는 것이 아니고 티거 용접, GTAW 용접에도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용접을 계속 할 때는요. U를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태그를 한다든지 용접을 이제 초보자는 이제 물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스위치를 놓았을 때에 이제 와이어가 다 끊어져야 돼요. 초보자는. 근데 스위치를 놨을 때 계속 더 빨리 와이어가 나오면은 초보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써서 하시다가 내가 용접 실력이 좀 되었다 싶으면 이때는 이제 유를 쓰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그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학원은 유무가 없이 다른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원에서는 학원 이제 몸체를 보고, 이런 것은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는 유를 놨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스타트 여기서 요거는 이제 전진법인데 이렇게 갔어요. 지금 할 때 스타트에서 토치 스위치를 온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진행을 해요. 여기서 많이 했는데 한 1초나 뭐 2초 정도만 이제 스위치를 눌러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스위치를 놔버립니다. 도중에 오프를 시켜요. 스위치를 놓고. 그러면은 제대로 와이어가 쫙 빨리 나오고 정상적인 용접이 쭉 돼요.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 끝냈을 때 마치 용접을 끝내고자 할 때는 다시 스위치를 이제 온합니다. 여기 온이죠. 스위치를 온하면은 와이어가 빨리 나오던 것이 천천히 나오죠. 처음에처럼 천천히 나올 때 그때 이제 원을 그리죠. 여기 보면 토치 회전으로 점점 그 원을 쭉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서 이 모양을 약간 볼록하게.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띄게 되면은 여기 납작해져. 끝부분 이렇게 납작하게 하고 중간에 구멍이 빵 생겨요. 여기 그레이터 이제 분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된다 싶으면은 스위치를 놓고요. 놓으면은 와이어가 천천히 나오고 전압 전류가 다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와이어를 둥글게 작은 원, 그러니까 지금 이 원보다는 이거보다는 적게요. 적게 두세 바퀴를 돌리고 딱 띠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끝부분의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되고 그레이터 분량이 적어진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그레이터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수동을 할 때가 스위치를 뭐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죠. 3번 정도. 여기서 스위치를 한번 놨어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스위치를 한번 당겨요. 스위치를 눌렸다가 다시 놓고 또 다시 스위치를 눌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3번을 하면은 또 이런 식의 또 그레이터 처리 무에서 그죠? 제가 말하는 수동이는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엔드 태판 이렇게 했는데 모재가 요래 있을 때요. 이 모재 끝부분 요게 작은 판을 하나 더 붙여요. 여기가 태그를 딱 놓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탭바까지 와요. 이렇게 오고 나서 나중에는 요것을 잘라 버려야 돼요. 이런 것은 이제 그레이터 처리가 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좀 이제 일거리가 좀 많아지죠. 이걸 또 잘라야 되니까. 근데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될 경우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더 연결할 때는 이 끝부분을 좀 작게 해야 돼요. 10에서 15mm를 폭이 좁게 지금처럼 폭이 좁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연결할 때는 여기서 스파켓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 이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을 나중에는 다시 똑바로 합니다. 끝 맞히는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면은 이을 때 너무 또 이리 퍼져요. 이게. 그래서 끝 맞힐 때는 좀 좁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요 부위를 새로 하는 거죠. 새 부위를 해서 이 폭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 이행 용접에서 겹치는 부분의 위비 요거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요거죠, 그죠? 이런 부위에서는 위빙을 하죠. 이렇게 요거는 지그재그 위빙인데 뭐 반달 위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요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매끈하게 위빙을 해야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크 발생시켜서 용접이 유무한다. 스위치, 메인 스위치를 ON하고요. 용접기 스위치를 ON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접기가 가동되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가스 밸브를 열어야 되겠죠.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가스 체크 스위치로 가스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스 유량계로서 가스량 보통 뭐 요거는 이제 두꺼운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요. 우리는 보통 한 10에서 15라 했죠. 뭐 압력도 뭐 여기는 2.5인데 뭐 2.5보다 2.5 정도 하면 평균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 송급 장치 준비한 와이어를 장착한 이거는 이제 처음 할 때겠네요. 처음 할 때. 그 다음에 인칭 스위치를 눌러서 와이어가 토치 끝까지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투 보리피서 이걸 조립합니다. 조립하고 이제 다른 조건들을 이제 조정하죠. 그 다음에 용접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그림처럼 보구, 용접구 이런 거를 다 이제 착용하시고 토치를 모자에 가까이 붙이고 토치 스위치를 요 토치 스위치가 이제 토치의 이제 손잡이 스위치를 말하죠. 아까 발생하면 용접한다. 이렇게 이제 장갑, 앞치마, 뭐 자켓, 토시, 마스크, 그다음에 안전화 이런 보호구를 쓰고 한다 이런 뜻이죠. 필요에 따라서 철자라든지 브러쉬라든지 정이라든지 번칭기 용접하고 나서 측정하는 게이지 이런 콤비네이션도 있고 뭐 숫자판 시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숫자펀치라든지 영자 이거는 ABC 써놨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 해머, 망치, 뭐 버니어 캘퍼스, 각도기, 전류계, 직각자 뭐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크 이상 진단인데요. 사실 요거는 뭐 이렇게 확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인 또는 용접기 전원이 만약에 아크가 발생 안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메인 스위치를 안 올릴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휴즈가 이제 만약에 뭐 탈락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이 끊어질 수도 있겠고, 불이 켜져 있다. 기기 이상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송고 바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뭐 간단하게 이런 경우는 관계 없는데,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확인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전압 전류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 전압 스위치를 이렇게 돌리는데도 안 되면은 뭐 이게 불량이 되죠. 그러면 교체를 안 돼. 이것도 찾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전류 전압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PCB판, 그죠? 요 판이 이제 만약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교체를 못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오셔야 돼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또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걸 확인이 되죠. 선이 꺾이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 계속 나올 때, 가스 점검 스위치를 예를 들어서 뭐 가스 시험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뭐 전자밸브, 솔레노이드 밸브가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힌 경우, 그럴 때는 교환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자밸브를 내가 구입해 와야 돼요.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또 기판이 문제예요. 이것도 어차피 힘들죠, 이제. 요 정도는 될 수 있죠. 이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전기가 안 들어갔을 때는 전기를 올리면 돼요. 이거는 돼요. 그 다음에 용기에 가스가 없을 때는 이제 바꾸면 되겠죠. 용기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즈가 나가서 그런 경우, 요것도 이제 휴즈를 이제 교환하면 되는데 미리 휴즈를 사놔야 되겠죠. 똑같은 것을. 그다음 전자밸브도 똑같습니다. 이 전자밸브가 작동이 안 되면은 전자밸브 똑같은 걸 구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스 호수가 터졌을 때에는 가스 호수를 교체를 해야 하면 되겠고, 유량계 작동하면 이런 거는 또 이제 수리라든지 조정기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안 되고, 요거는 조정하시면 돼요. 너무 높을 때는 유량 조절 밸브 있잖아요. 이것을 뭐 크로스를 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전체를 바꿔야 돼요. 조정기가 이제 너무 약간 따뜻해야 되는데 히터가 이거는 이제 너무 차갑다든지 하면은 교체를 전체를 하시면 됩니다. 톡을 ON을 해도 와이어가 안 나와요. 스위치가 불량이 될 수도 있고 고장,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또 똑같은 걸 구입해서 할 수는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끝이 단락이 될 때 있어요. 뭐 요거는 이제 요거를 단락된 것을 제거한다든지 팁을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런 경우는 많이 합니다. 하고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PCB 판은 무조건 안 돼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V 불량이다. 이런 거는 이제 교체를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막다.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티클리너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티클리너로 해서도 깨끗하게 안 돼요. 이런 TV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체입니다. 이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이렇게 클리너로 청소한다 해도 깨끗하게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터 제어 스위치 작동, 이런 경우는 기판 교체인데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없고 인증 스위치 눌렀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인증 스위치 불량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위를 다 분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낮아서 천천히 나올 때 이거는 뭐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용접 전류를 높이면 되는 이건 할 수 있어요. 휴즈 고장이 될 때 뭐 이런 경우는 송금 모터 점검 이거는 뭐 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멍이 막혀 있을 때는 팁을 교체를 하면 되니까 이것도 할 수 있죠. 3-2 가스 누설 점검 및 유량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시면 가스 공급 장치의 가스 누설 점검 및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점검 및 유량 조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먼저 CO2 가스를 한번 보죠. 요것도 이제 앞에 중복이 된 부분인데요. CO2 가스는 일반적으로 용기에
충전한 액화탄산을 기화시켜서 사용한다. 근데 이 액화탄산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압축탄산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순도가 좋지 못한 CO2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KS에 정한 CO2 이산화탄소의 순도는 1, 2, 3 이렇게 3종이 있고요. JIS는 일본에서 정한 기준이죠. 일본의 표준 규칙도 1, 2, 3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9.5% 이상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99% 이상이니까요. 또 일본의 규정은 또 1호가 또 우리나라의 3호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것도 사용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케이스 기준으로 볼 때는 1호하고 2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현재 시판되는 거요.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용접용 액화탄산가스는 99.9%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을 보시면요. 20리터 per 미니터 분당 20리터를 이제 액화탄산가스를 사용할 때요. 25kg 용기죠. 25kg 용기는 요것이 이제 가스가 될 때요. 자, 요 액화탄산가스는 1kg당 약 한 508배 정도가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요. 25 곱하기 508을 하면은 12,700리터가 돼요. 근데 1분 동안에 20을 쓰죠. 그죠? 그럼 1시간 동안 같으면은 60분이네요. 그죠? 6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60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입니까? 10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kg를 또 508을 하면은 15,3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시간당 약 보니까 12,000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 12시간 정도. 35kg도 계산하니까 17,800이고 한 14시간 정도 뭐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액화탄산화 인계온도는 31도이므로 용기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시키면 위험하므로 취급에 주의하고요. 운반할 때는 반드시 가스 조절 밸브가 파손되기 쉬우므로 밸브용 보호 캡이죠. 캡을 씌워서 운반하는 것이 안전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2 가스 같은 경우는 대기의 기체로 존재하고요. 비중이 1.53입니다. 공기보다 한 1.5배가 무겁죠. 무색, 무치, 무미가스이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높아지면 눈, 코, 입의 자극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중독 현상을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한 2.5%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대는 호흡이 좀 늘어나고 4%는 약간의 이제 국부적 자극, 그 다음에 6% 정도는 호흡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8%가 되면 호흡이 약간 곤란해지고요. 10%에 있으면 이때부터가 이제 의식불명으로 사망의 이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2 가스는 상온에서 쉽게 액화하므로 저장 및 운반이 용이하고 비교적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 상태의 CO2 가스는 액체 상태의 CO2 가스는 농부 상부에서는 기체로 있고 그 하부에서는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의 기체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체 상태가 90%이고 10% 정도는 기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 시 많은 CO2 가스가 용기로부터 빠른 속도로 흘러나올 때는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서 고체 모양의 탄산가스,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를 합니다. 이 탄산가스가 되어서 가스의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으므로 CO2 가스 용기의 압력 조정기는 히터를 설치하는 거죠. 그 액화 탄산가스를 사용할 때는 급격하게 증발하게 되면은 이 조정기가 이제 서리가 끼면서
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호가스의 유랑에 오시면요. CO2가스 아크 용접에서 CO2가스의 실드는 보호한다 이런 말이죠. 보호의 효과가 나쁘면은 기공이나 피터와 같은 용접 결함이 발생하며 용접부의 품질이 저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O2 가스의 유량은 20A 이하에서는 10에서 15리터 per 미리터를 쓰고요. 20A 이상은 15에서 25리터 per 미리터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하는 것은 보통 200A 이하를 대부분 용접할 때 사용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2가스 아까 용접에서 CO2가스의 실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바람, 그 다음에 가스 유랑 부족, 노즐과 모재 간의 거리가 길수록 노즐 안쪽에 스펙터가 많이 부착되어 막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CO2 용접을 할 때에 가스 보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가 보호가 안 되고요. 가스 유량이 너무 약할 때, 그러니까 최소한 10에서 1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보다 낮은 뭐 5 정도라든지 이렇게 부족할 때요. 예, 그 다음에 노즐하고 모재 간의 거리가 너무 길 때, 용접을 할 때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너무 이 거리가 너무 길 때겠죠, 그죠? 너무 길면은 CO2 가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부위를 보호를 못하죠. 예,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스펙트가 튀어가지고 이 안에 구멍을 막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또 막히죠. 그러면 가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족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람이죠. 바람에 의해서 이 CO2 가스가 날아가 버리죠. 특히 야외에서 야외 용접할 때는 이런 바람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풍속은 용접물의 형상, 노즐과 모재 간의 거리, 노즐의 크기와 가스유랑, 풍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1.5m/s죠. 이 정도 이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2m/s 이상의 이제 풍속이 불 때는 이 바람을 막는 방풍막을 설치해야 돼요. 용접되는 부위에 둥글게 용접을 여기서 하면 둥글게 이제 방풍막을 설치해서 바람이 차단을 해줘야겠죠. 그래야만이 되고 풍속이 또 너무 강하면은 또 가스 유량도 좀 높이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데 10에서 15를 쓰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 이거 하면은 이렇게 15에서 25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스 유량의 압력도 높이는 것이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에서는 용기를 눕히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 용기는 40도 이하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공기 중 농도가 높거나 축적이 되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밸브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한다. 밸브를 반드시 천천히 열고 천천히 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밸브가 고장 날 때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수행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공급 장치의 가스 누설 점검과 유량을 조절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가스 누설 점검 및 유량 조절에 일단 가스 용기 밸브를요 한두 바퀴를 열죠. 서서히 열어줍니다. 반드시 서서히입니다. 그리고 용접 패널의 점검, 용접 전환 스위치를 점검해 놔요. 네, 점검해요. 점검해 놓아야지 가스가 이제 나오는지를 확인해 됩니다. 용접기에 따라서는 뭐 점검이라고 적은 것이 아니고 시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용접 이렇게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 용접기에 따라서 점검 용접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시험 용접 이렇게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점검이라고 되어 있으면 점검 스위치를 올리고요. 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면 시험 스위치를 이제 올리면은 가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스가 나오면서 요 유량계 있죠. 유량계에 구슬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10에서 15 사이에 구슬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유량 조절 스위치를 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기 밸브와 유량계를 서서히 열고 비눗물 등을 이용해서 토치와 호수 연결부 등에 혹시 누설이 되는지를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연결부입니다. 이게 용기하고 조정기 사이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새요 가스가. 그래서 이렇게 비눗물 검사를 하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뭐죠? 가스가 새는 경우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계 조절 스위치를 돌려서 압력을 2, 3kg.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이 압력계 조절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요 조절 스위치를 이제 돌려가지고 요 눈금이 2에서 3 사이 되게, 그죠? 2에서 3 정도로 오게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량계 조절 스위치죠. 요 열어서 10에서 한 25, 아니면 10에서 15, 그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스 취급 시 유의사항은요. 밸브를 열기 전에 조정 밸브를 반드시 돌려놓아서 가스가 급격히 흘러들어서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밸브를 열기 전에 이것을 완전히 닫아야 돼요. 이것을 열어놓고 하면 갑자기 밸브가 탁 지나가면서 이 밸브의 조절 압력계가 이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완전히 닫아줍니다. 닫고 요거를 열고 그 다음에 요걸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정상이다 이런 경우죠. 근데 대부분은 요 압력계 조절 스위치하고 유량계 조절 스위치는 보통 맞춰놔요. 기본 이제 딱 맞춰놓고 요거만 열고 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열 때는 천천히 열어주시면 또 큰 충격은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용기 밸브를 열 때는 반드시 압력계 정면을 펴서 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서서, 그죠?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하든지 아니면 이 뒤쪽에 서서 이렇게 열면 안 돼요. 옆에 서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스 압력이 한 뭐 150kg까지 됩니다. 이게 150kg라는 아주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갑자기 열어가지고 이게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빠지면은 이게 이렇게 가스가 나오죠. 아니면은 이게 가스통이 이렇게 뒤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밸브 총전구라 그러죠. 이 총전구의 앞 뒤에 있다가는 다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 옆이나 이쪽 옆에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밸브를 급속히 여는 것은 압력계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되고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급속히 개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적시 밸브를 잠가 가스의 누출을 막을 수 있도록 밸브를 잠그는 핸들과 공구를 항상 준비를 한다. 용기를 눕히거나 충격 주지 말 것.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 장소에는 하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스의 유량 조절과요. 그 다음에 가스 점검 누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